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저는 오늘도 이곳 광화문 청계 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상당히 햇살이 눈부십니다. 낮 기온은 27도까지 기온이 올라간다고 하니까 이거는 완전 여름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의 날씨입니다. 낮에 이 햇빛이 뜨겁고 기온까지 높으니 이 건강적으로 잃지 않도록 여러분들 각별히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거돈 전 시장이 묵었던 거제도의 그 펜션 주인이 고소를 당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펜션 주인과 오거돈 전 시장의 관계는 무엇일까요? 잠시 후에 이 이야기 다뤄보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진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오거돈 전 시장이 은신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그 펜션 주인이 고발이 됐습니다. 고소가 아니라 고발이 된 건데 무슨 관계일지 잠시 후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김현철 통일부 장관은 북한의 GP 사격에 대한 구체적인 결론이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DMZ 평화의 길 산책로를 다시 개장하기 위해서 그곳을 찾아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역시 잠시 후에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어떤 뉴스 보도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나의 자녀들에게는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겠다라며 경영권 승계와 관련돼서 사과를 했습니다. 고개 숙였습니다. 대국민 사과 의견을 가진 겁니다. 더 이상 승계 논란 삼성에서 안 생기게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안 물려주겠다는 겁니다. 노조가 없다라는 논란에 무노조 말 안 나오게 노동 3권을 보장하겠다라고도 말을 했습니다. 삼성의 준법 감시위의 권고를 수용한 건데 삼성 내부에서는 참모들끼리 격한 토론이 있었다는 겁니다. 참모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 자녀들에게 경영권을 주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하기로 결심을 굳힌 배경은 무엇일지 잠시 후 오늘의 앞으로에서 다뤄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겨레 신문입니다. 꼭 써야 한다. 아니다. 내 자유다. 내가 내 땅에서 안 쓰는데 뭔 상관이야. 미국에서는요, 지금 이 마스크 문화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마스크의 필요성, 이 절실함을 미국인들이 잘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조차 마스크 공장에 가서 마스크는 안 쓰고 고글만 써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나 마스크 썼다. 그런데 뒤에서 썼다. 라는 미 언론들의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통령도 쓰지 않았어요. 곳곳에서 말다툼과 시비까지 벌어지고 있다는데 잠시 후에 저희들이 해당 영상 준비했는데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국일보입니다. 검찰에 고발당한 양정숙 당선인, 당이 양정숙 당선인을 결국 고발한 건데 그런데 양정숙 당선인이 당을 맞고소했습니다. 진흙탕 싸움이다. 한국일보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이거는 진흙탕이다. 가슴 찢어지는 읍참마속의 심정이다 라며 민주당과 시민당이 양정숙 당선인을 고발하자 시민당이야말로 가족의 정보를 언론사에 유출했다 라며 양정숙 당선인이 당을 고소한 겁니다. 당과 소속 당선인이 서로를 맞고소하는 경우는 상당히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한국일보는 진흙탕이다라고 썼습니다. 이 고소고발 싸움의 결론이 어떻게 날지도 상당히 궁금해지는군요.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서울신문입니다. 혀깨문죄로 56년 가해자처럼 살았어. 74세의 미투. 56년 만에 미투 최말자 씨가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나는 6개월 혀 깨물었다는 이유로 옥살이 했다. 그런데 나에 대한 가해자는 기소도 안 됐다. 이제라도 나의 정당방위 방어권을 인정해달라. 혀 깨물었던 건 정당방위다. 라고 재심을 청구한 겁니다. 최말자 씨의 증언에 따르면 재판에서 차라리 결혼해라. 라는 2차 피해까지 당했다는 진술도 나왔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입니다. 부모님 찾아뵐까 말까 어버이날 자녀들의 딜레마. 특히 이 코로나에 노인들이 취약하기 때문에 괜히 내가 찾아뵀다가 나 때문에 우리 부모님이 감염되면 어쩌나 라는 걱정을 자녀들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정부에서는 요양병원의 방문을 자제해달라는 메시지까지 나왔습니다. 그런가 하면 안 찾아뵈면 부모님이 서운하실 텐데 자녀된 도리가 아닐 텐데 라는 고민과 딜레마가 오늘 중앙일보 1면에 보도됐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네, 오늘 아침 저와 함께 등판한 등판 선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돌직구쇼 전담 변호사이자 법전 들고 다니는 변호사. 오늘도 법전 들고 나오셨습니까? 네, 정혁신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서울시의 정무부시장님을 역임한 민주당의 할 말을 하는 저희 돌직구쇼 좌자 김영주 전 의원님 모셨습니다. 다시 돌아온 바르다 박 선생, 박정화 전 청와대 대변인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전직 경제 전문 방송 앵커 출신 한양대학교 장혜원 교수님 모셨고요. 그리고 이번에서 참 험지에서 열심히 뛰고 돌아온 더불어민주당의 상근부 대변인 서재원 부대변인 나왔습니다. 모두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키워드도 세 가지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시죠. 먼저 첫 번째 키워드는 SLBM. 북한이 GP에서 우리 쪽 GP에 사격을 하는 데 이어 우리 국정원은 북한이 조만간 SLBM, 잠수함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을 감행할지도 모르겠다라는 이야기를 내놓았습니다. 잠시 후 이야기 다뤄보죠. 두 번째 키워드는 승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더 이상 내 자녀들에게는 회사 안 물려준다라고 충격 선언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요, 삐끗입니다. 삐끗. 이거 어떤 삐끗일지 잠시 후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언가를 옮기다가 허리를 삐끗했다고 했는데 누가 무엇을 옮긴 걸지 잠시 후 공개하겠습니다. 김주의 도이치구쇼 오늘의 톱뉴스로 문을 엽니다. 북한이 이른바 GP 총격에 대해서 사과도 하지 않았고 GP 총격의 진실이 무엇인지 공식적인 결과도 나오지 않았는데 이 정부가 판문점 평화의 길 산책로 재개장을 준비하고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김현철 통일부 장관이 그곳을 방문해서 더욱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톱뉴스 주제부터 공개합니다. 제목을 이렇게 달아봤습니다. 북한이 만지작거리는 SLBM. 그 와중에 북한은 SLBM, 그러니까 잠수함, 물속에서 발사하는 미사일을 만지작 하고 있다는 게 국정원의 설명입니다. 함께 보시죠. 북한 SLBM 도발 임박, 지상시험 탐지. 국정원은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북한이 최근 함경남도 신포 조선소에서 SLBM 지상 사출을 시험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것은요, 그러니까 쏘아 올리는 시험을 한 겁니다. 이제 정보 관계자에 따르면 할 건 다 했다. 실제로 잠수함에서 쏘기만 하면 된다. 그것만 남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래급 잠수함도 등장했다. 신형 잠수함 진수 동행을 주시하고 있다. 사출은 물 수중에서 물 밖으로 솟구치는 기술, 이 핵심 기술입니다. 이 실험을 했다는 겁니다. 국정원은 신포조선소서 SLBM 수중 사출 장비도 지속적으로 식별이 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이 조만간 SLBM 추가 발사를 한 것 아니냐라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GP 사격의 진실이 아직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우리 국정원의 설명에 따르면 북한이 SLBM도 만지작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이 북한과 그리고 예전 이 소련 문제에 대해서 박사 논문까지 쓰신 김영주 의원님, 네. GP 사격에 대한 여운도 가시지 않았는데 이제 SLBM 소식까지 들려오네요. 네. 사실 작년 7월 달에 그 김정은 위원장이 말하자면 신포를 가서 잠수함 SLBM 테스트를 하는 것이 노출됐어요. 근데 그동안에 여러 가지 어떤 20일 이상의 어떤 그 잠행 이후에 다시 등장해서 갑자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른바 고래형 잠수함이라고 하는 건 다른 한편으로 신포형 잠수함이라고 하는데 3,000톤급 네. SLBM을 3개 정도 실험할 수 있는 건데 기본적으로 그것이 이제 등장했다는 뜻은 그동안에 이제 이 테스트를 하는데 첫 번째는 지상 테스트를 하거든요. 예. 말하자면 사출이라고 하는 게 이젝션 테스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수중에서 한번 해보는 거고 마지막은 실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두 번째 테스트를 했는데 다시 한번 테스트했다, 지상 테스트 했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그 단계나 내용을 높이는 그런 부분이고 준비는 끝났다는 시그널일 수도 있겠다는 거고요. 준비는 끝났다. 예,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이제 5월 1일 날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인비료 공장을 갔지 않습니까? 한편으로는 어쨌든 식량 문제를 비롯한 자력 갱생의 경제적 문제. 두 번째는 기본적으로 이제 ICBM과 SLBM이라고 하는 어떤 핵전력을 강화시키면서 미국과 말하자면 자력으로 어떤 방해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겠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자신의 통제력을 강화하는
내가 건재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시그널로 일으켜줍니다. 그렇군요. 사실은 김영주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SLBM이 좀 위력적인 게 물 밑에 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잠수함이 어디로 다니는지도 보기 힘든데 미사일까지 달고 다녀서 어디서 쏠지 모르기 때문에 무서운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ICBM만 하더라도 동태 파악이 되죠. 어디서 출발했다. 그러니까 결국 대륙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을 요하는 것에 비하면 SLBM은 굉장히 더 충격적일 수 있죠. 바로 칠함대 하와이 근처에서 바로 쏘아버릴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보면 우리가 그 완전히 지역을 이탈해서 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북한 지역이 아니라 전혀 다른 동지나 해라든지 다른 데서 충분히 쏘을 때. 바다만 있으면 쏠 수 있다. 네. 그랬을 때 미국 본토를 정확하게 가격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춘다는 의미에서 오히려 ICBM보다 훨씬 더 말하자면 위력적이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북한이 도발의 수위를 높여가는 것 아니냐라는 관측이 강하게 제기되는 이유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국정원에서는 김정은이 심장 시술도 받지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 뭐 점이 있다, 뭐 이게 뭐 그러니까 주사 바늘 아니냐 그러는데 아마 그 스텐스 수술을 하려면 그 위치가 아닌 거로 제가 들었거든요. 아무데나 바늘을 찌르진 않지 않습니까? 국정원에서 파악하기로는 김정은이 수술 자체를 받은 적 네, 없다. 예, 예. 수술 뭐 포함해서 시술 뭐 심장 관련된 동양 뭐. 아니 그러면 궁금한 게 서재현 부대. 예. 아니 그럼 뭐 했어요? 몇 주간 김정은이? 그래서 여러 가지 관측이 있는데 그중에 어. 코로나19로 인해서 좀 이제 건강을 관리하기 위해서 그리고 좀 이제 위치를 바꿔서 또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근데 저는 여기서 좀 중요한 게 저희가 이제 코로나19도 있고 이제 또 경제, 이제는 또 안보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좀 국정원이 뭐 시술이든 뭐 이게 없다라고 하면 좀 일단 신뢰를 하고 대신에 이후의 행보에 대해서 우리가 더 대응을 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국정원의 설명에 대해서 전해드리고 있는데 그 가운데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이 있습니다. 북한 총격에 관한 결론이 아직 공식적으로 나오지 않은 가운데 우리 정부가 판문점 견학 재개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조선일보에 보도됐습니다. 어제 김현철 통일부 장관이요. DMZ 내 GP 총격에 사과 없이 북한이 침묵을 사흘째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판문점 견학 재개 준비차 최전방 GP를 방문을 했다라는 겁니다. 총격 사흘 만에 남북 교류에 속도를 내는 것이냐라는 질문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GP를 방문한 것뿐만 아니라 김 장관은 DMZ 평화의 길 파주 구간과 판문점을 방문했다고 통일부는 설명을 하고 있고요. 국창연구소 관계자는요. 국방장관이 먼저 이 판문점과 평화의 길 구간을 시찰하며 경계태세 확립을 강조한 뒤 통일부 장관이 갔다라면 좋았을 텐데 아쉽다. 남북 협력을 주 업무로 하는 통일장관의 최전방 방문은 자칫 북의 나쁜 행동에 면죄부를 준다는 오해를 살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돼서 걱정이 되는 게 오늘 조선일보에 기사에 보면요. 이런 기사 대목이 있어서 그대로 인용해드리겠습니다. 고려대 남성국 교수는 2008년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 사건도 아직 매듭짓지 못한 상황에서 휴전선 일대 관광을 재개하는 건 신중해야 한다. 서둘러 재개했다가 우발이든 고이든 북한군 총알이 날아와 관광객이 다치면 누가 책임질 것이냐라고 기사에는 쓰고 있는데 박정현 대변인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남성욱 교수 말씀하신 것뿐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은 국가의 존립 이유는 국민의 안전이잖아요. 안전 문제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무언가의 메시지나 사인을 분명히 줘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앞서 우리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은 북한이 ICBM이나 SLBM에 대해서 자꾸 뭔가 하는 거는 미국에 사인을 주려고 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중단거리 미사일이 아니라 ICBM이나 SLBM 같은 경우는 미국 본토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라는 사인을 자꾸 주는데 뭐 누차 말씀드리지만 사실은 우리 정보 당국과 우리 통일 관련한 부처에서도 종합적인 대응과 종합적인 분석이 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우선은 첫째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북한의 GP 오발인지 아닌지 아직 확인이 되지 않았는데 그에 대한 북한의 입장 아직 없죠. 유엔사에서 이에 대한 조사 결과 분명히 나오지 않았죠. 그리고 SLBM 지상 사출 시험 한 걸로 추정된다고 하고 있죠. 그다음 며칠 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남북 철도 연결 관련해서 대북 메시지를 보냈습니다만 북한 이에 대해서 아직 메시지가 분명히 없어요. 이에 대한. 그런데 왜 통일장관은 먼저 저기 지금 GP에 가서 저게 어떻게 됐냐면은 재작년인가요? 9.19 평양 남북 군사협의 통해서 저 파주 인근에 있는 DMZ를 평화의 길로 조성을 하고 남북민 모두가 같이 공동으로 거기를 견학을 하자. 이렇게 돼서 개방을 하기로 한 지역이었어요. 근데 북한에서 이에 대해서 합의 내용과 상관없이 개방을 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작년에 아프리카 돼지 열병으로 인해서 아예 민간인마저도 우리 남측 지역마저도 견학을 못하게 돼서 좀 폐쇄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걸 먼저 가서 통일장관이 문을 열고 준비를 했다는 것은 북한의 자칫 잘못하는 잘못된 메시지 내지는 사인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는데 지나치게 섣부르게 갔다라는 점이 하나 좀 걸리는 부분이고요. 예. 또 하나 보면은 3월 달인가요? 김여정 그 부부장이죠. 그 김정은 위원장의 동생 김여정 부부장이 우리가 단거리 미사일 쏜 거에 대해서 청와대가 항의하니까 뭐 전능한 사고방식 바보스럽다 이런 막말을 막 했었어요. 그러니까 과연 북한은 우리가 지금 취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메시지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그리고 북한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분명 우리가 판단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저렇게 너무 유화적인 제스처를 통일장관이 먼저 앞서서 하는 거는 조금 지나치게 앞서가는 측면이 있다라는 생각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너무 서두르는 건 아니냐, 부적절했다라는 지적에 대해서 정부는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GP와는 지리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고 또 사전에 미리 예정이 돼 있었던 것이고 또 이번에 그 판문점 견학 재개 준비 상황 점검차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중부 전선인 GP와의 관련성은 크게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에 지리적 이건 좀 약간의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고 지리적보다는 저도 이제 정훈장교로서 이제 GP도 방문하고 월정리 전망대에서 이제 안보 견학도 했거든. 그래서 교수님처럼 관광은 아니다. 이건 안보 견학인 것이죠. 그래서 판문점 견학을 이제 하겠다라는 게 아니고 통일부 장관은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제 좀 중단됐던 것을 할 수 있는 안전에 대해서 점검 차원이고 한번 안보 견학을 가시면 GP도 저도 한번 한 10년, 15년 전이죠. 가게 되면 그게 훌륭하다 이런 게 아닙니다. 정말 전쟁의 참혹상 그리고 경계에 대한 중요성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중고등학생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도 그는 안보에 대해서 확인하고 체험하고 해서 더 굳건한 국방력 강화해서 통일로 나가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걸 북한의 또 눈치를 보고 또 유화적 제스처 이 정도는 조금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기사에 따르면 김현철 장관이 방문을 한 이유에 대해서 기사에 따르면 이 판문점 견학 재개를 위한 준비 상황 점검차 장관이 현장을 찾았다는 게 통일부의 설명이다라고 돼 있는데 장영 교수님 이게 만약에 맞다면 뭐가 이렇게 좀 급한 겁니까? 일단은 북한이 쏜 게 우발인지 아니면 의도를 가지고 조종해서 쏜 것인지가 아직 명확히 결론을 정부도 못 내고 있는 상황이니까 발표를 안 했으면 좀 그거 결론 보고서 안전하다 생각되면 야 그래도 니들 사고라도 우발이라도 야 이런 데다가 우발하면 안 되지. 안전장치 마련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 관광객이 가도 안전하다는 상황이 확신이 되면 그때 김현철 장관도 좀 가서 견학하고 준비하고 재개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갑작스럽게 뭐 지금 정부가 뭐 상일부나 뭐 그쪽 관계자분들은 이게 우발적 그러니까 북한에서 쏜 것에 대해서 실수였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국민들이 볼 때는 지금 그런 의혹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만 정부 입장에서 큰 그림에서 지금 총선 끝나고 나서 뭐 4차 남북 정상회담 뭐 이야기도 지금 슬슬 뭐 준비를 하고 있느니 뭐 예정을 하고 있느니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 이 상황에서 아마도 남북 관계가 어떤 이런 일들로 다시 경색되거나 이러는 걸 방지하기 위한 좀 노력들이 보이는 것 같아서 그렇군요. 그 차원으로 굳이 해석을 하자면 그래 굳이 여기서 아주 확실하게 그들이 실수가 아니라 고의로 그랬다라고 하는 게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좀 더 긍정적인 부분을 본 것 같은데 다만 좀 느낌에는 그렇죠. 김정은이 얼굴을 너무 오랫동안 안 내 보이니까 건강 이상설이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분석, 그러니까 이건 뭐 팩트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분석을 했던
태의원 같은 경우에 지금 굉장히 큰 곤욕을 치르고 있잖아요. 이런 분석이 틀렸다라는 이유로. 그러니까 좀 아주 확실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예측을 한 것도 이렇게 비난을 받는 상황에서 지금 이것도 확실하지 않다면 왜 이렇게 예측을 섣불리 냈느냐. 이거 실수인 것 같습니다. 이거 거의 실수가 확실해 보입니다. 라고 했지 이게 북한의 입장이 아니잖아요. 북한이 공식적으로 우리가 실수했습니다라고 공식적으로 사과를 한 것도 아니고 해명을 한 것도 아닌 입장에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왜 두 가지 사안이 이렇게 다르지라는 의문을 가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너그럽게 좀 이해를 좀 하자면 남북관계가 어쨌거나 뭐 좋은 쪽으로 지금 흘러가기를 바라는 게 온 국민의 마음도 맞으니까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관계라기보다는 국가 간의 관계에서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그런 전략적으로 아마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는가 하는 해석을 좀 해봅니다. 예, 그렇군요. 하여튼 중요한 건 우리 국민들의 안전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군이 F-35 전략 전투기에 대해서 이름을 붙였는데 이걸 공개하지 않아서 이것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름을 붙이고도 못 부른 프리덤 나이트. 이름 멋있네요. 프리덤 나이트. 자유의 기사 이런 거죠. 해석하자면. 군 당국이 지난해 도입한 스텔스, 그러니까 적군의 레이더에 잡히지 않기 때문에 스텔스 전투기라고 하죠. 이게 상당히 고급 기술입니다. 미국이 상당히 보유하고 있는 자부심 있는 기술에 그 기술력이 도입된 전투기를 우리가 산 거예요, 비싸게. F-35A. 당시 별칭을 프리덤 나이트로 확정을 해서 데리고 온 겁니다. 원래 제가 국방부 출입해서 잘 알잖아요. 공군에서 전투기 도입할 때 이렇게 애칭을 붙여줍니다. 애칭을 붙여야 또 정도 가고 또 우리 거 같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멋있어요. 프리덤 나이트. 자유를 소화하는 기사. 얼마나 멋있습니다. 그런데 이 좋은 이름을 6개월간 비공개한 겁니다. 앞서서 2005년 F-15K 전투기 도입 당시 대규모 명명식 행사를 열어서 슬램 이글이라는 애칭을 공개한 것과는 상당히 좀 대조적이라는 지적이 나왔고요. 오늘 중앙일보 기사에 따르면 군 안팎에선 북한이 민감해하는 전략 자산에 대해 군 당국이 눈치를 본 것 아니냐라는 관측도 실려 있습니다. 정익진 변호사님. 네네. 저는 처음에 프리덤 나이트라고 그래가지고 자유의 밤인가 그랬는데 그 나이트가 아니에요. 그 나이트가 아니고 기사라는 뜻으로 아주 점잖게 명명은 한 것 같아요. 이름 괜찮죠? 프리덤 나이트. 전투기 한 대가 얼마인지 아세요? 얼마예요? 1,000억이에요. 1,000억.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F-35A 우리가 아주 고르고 골라가지고 요번에 구입을 하기로 했는데 총 몇 대를 갖다 구입한지 아세요? 40대를 구입하거든요. 40대. 그러니까 작년에 13대, 올해 13대, 그리고 내년에 14대 해가지고 총 40대인데 다 합치면 4조거든요. 4조면 어마어마하게 큰 예산이 들어가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전투기에다가 이름을 갖다가 붙이는 거예요. 든든하네요. 네네. 근데 이제 2005년도에 F-15K가 도입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쭉 해왔는데 근데 사실 F-15K의 그 별칭은 뭐였냐면 슬램 이글이에요. 타격하는 독수리. 굉장히 강력한 그런 이미지였는데 이름을 갖다가 프리덤 나이트로 이렇게 점잖은 밤이 아니라 그 자유의 기사를 자꾸 나이트에 이렇게 얽매이세요. 못 가봐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들은 좀 모든 사실은 저런 전투기를 40대나 갖고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 많지 않거든요. 이거 우리 자랑입니다, 우리 군에. 그러니까요. 이걸 갖다 유지하고 운용할 수 있는 나라가 많지 않은데 저런 부분들은 이제 그 다음에 이런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얼마나 든든한 그런 마음이 들겠습니까? 이걸 갖다가 군에서 그다음 더더군다나 공군 조종사들은 최신형 전투기를 내가 운전한다, 내가 운행한다 여기에 대한 자부심도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그랬으면 훨씬 더 좋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김명주 의원님, 이 스텔스 F-15K는 스텔스 기능이 없어요. 35, 이 자유의 기사부터 이 스텔스 기능이 있기 때문에 정부는 앞서서 인수식 할 때 행사했으니까 굳이 또 명명식 행사할 필요 있겠느냐라는 설명이에요. 네. 아무래도 이제 북한도 북한이지만 이제 사드 이후에 중국이라고 하는 이제 스텔스 기능이 갖고 있는 어떤 범위의 영역이 상당히 중국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스텔스를 가지고 한국이 할 수 있는 것이 미국의 어떤 전단으로서 역할이 아니냐 하는 비판이 있을 수 있고 물론 당연히 북한은 북한대로 굉장히 스텔스 기능이 있는 전투기를 40대라고 하는 것은 우리 보고 꼼짝달싹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냐 이렇게 강하게 반발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만한 국방 자산 또 국방비를 내고 사는 것 다 전 세계가 아는 만큼 숨길 필요가 있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당당히 내세울 건 내세우고 할 건 하면서도 사실 평화로 또 유도할 건 평화로 유도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마치 국방부조차도 통일부 눈치를 보고 뭐 국가 중화대 눈치를 보는 이런 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건데 이번에 김정은 사태에 있어서도 미국은 국무부와 국방부의 입장은 다를 수 있어요. 컨틴전시 플랜을 국무부는 없다 우리는 김정은이 30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후계 구도에 대한 생각을 한 적이 없다. 매우 정무적인 판단을 하지만 국방부는 우린 가질 수 있다. 언제 어떤 일이 벌어날지도 뭐 대비한다. 그런 입장을 달리 가지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그게 건강한 거다. 통일부는 통일부대로 통일의 길을 가지만 국방부는 정확하게 자주 국방을 위해서 우리나라 국방력이 전 세계 5위권 이상으로 지금 되어가는 과정이 있잖아요. 국방비 비용으로 내용만 보더라도 예. 자부심을 가질만 하고 떵떵거리면서 북한에게도 큰 소리 칠 필요 있습니다. 예. 국방부에게 좀 자신감을 김영주 가져야죠. 의원께서 불어 넣어 주셨군요. 네. 자, 옛날에 왜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고 아버지를 네. 아버지라 부르지 못했던 홍길동이 상당히 또 우리 민족의 어떤 그 아픔 아니겠습니까? 프리덤 나이트는 프리덤 나이트로 불려야 한다. 프리덤 나이트. 우리 국민들은 저 돌직구 쇼를 통해서 이 전투기의 이름을 알게 돼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름 멋있습니다. 프리덤 나이트. 프리덤 나이트. 자, 이번엔 두 번째 주제를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고발은 넘쳐나는데 점점점 가로열고 수사는 왜 점점점 가로 닫고가 되겠습니다. 오거돈 전 시장이 이른바 은신했던 것 아니냐라고 추정이 되고 있는 거제의 그 펜션 주인이 고발됐습니다. 일단 오거돈 전 시장이 차 타고 떠나는 모습부터 다시 한번 보시죠. 오 시장님 언제까지 여기 계실 거예요? 그 펜션 앞에 벤츠가 2대가 여러 날 대기돼 있었거든요. 차를 땡기던다. 작년, 재작년에 그리로. 요새는 그리 온다고 몰라도 몰랐지, 너는. 좀 친하더라고요. 경남 거제 펜션의 소유주가 오거돈 전 시장과 잘 아는 지인이다 라고 부산일보 기자는 썼는데 그분이 고발됐다는 겁니다. 지난 4일 오거돈 추정 인물 경남 거제 펜션에서 포착이 됐죠. 시민단체 활빈단이라는 곳은 오거돈 전 시장 사퇴 후 10여일 머무른 거제 펜션 업주이자 건설사 대표 A씨를 범인 도피 방조 혐의로 고발을 했습니다. 활빈단의 입장. A씨는 오 전 시장과 해운대 같은 아파트 거주하며 돈독한 사이다. 은신처를 마련해 준 만큼 범인 은닉 혐의로 고발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부산경찰청 오 전 시장 범죄가 입증돼야 은신처를 제공한 A씨에 대해 조사할 수 있다. A씨 조사는 불가능하다라는 입장을 밝혀서 이 역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박정아 대변인, 네. 지금 고발은 계속 많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왜 펜션 주인도 오 전 시장의 지금 위치도 경찰이 아닌 부산일보 기자들에 의해서 포착이 됐는데 오 전 시장 본인에 대한 수사도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겁니까? 이게 이제 국민들의 그 정치적 법적 감정과 그다음에 법률의 현실과 조금 괴리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피해자라고 하고 계시는 분이 직접적으로 적극적인 경찰 조사를 받기가 좀 불편한 상황이라 지금 경찰의 조사가 진행이 되지 않은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오 전 시장에 대한 경찰의 직접적인 조사도 진행이 되지 않은 상황. 그러니까 사건이 분명하게 성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저렇게 되니까 과연 이게 범죄 은닉죄가 성립이 되느냐까지도 지금 혼란스러운 상황이에요. 제가 볼 때는 이런 상황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피해자의 직접적인 조사가 적극적인 조사가 없더라도 당시에 있었던 공중문서 있잖아요. 공중문서 가지고 경찰이 좀 더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하거나 예. 아니면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오 전 시장이 공직자였잖아요. 예. 그러니까 국민들로부터 시민들로부터 직접적으로 선출된 부산시장이었고 그 이전에 평생을 공직에 쭉 계셨던 분이니까 그런 그동안 국가에 대해서 봉사했던 마음을 가지고 내가 먼저 적극적으로 경찰 수사에 임하겠다라고 해서 사건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서 경찰 수사를 좀 체근을 하거나 경찰 수사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한다면 국민들이 이런저런 오해를 받지 않을 텐데 좀 전에 저희가 화면에서 본 것처럼 저렇게 펜션에 몰래 숨어 있고 그다음에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지 않는 그 좀 성숙되지 못한 자세를 보이고 있으니까 이 사건이 자꾸 오해를 쌓게 되고 그다음에 야당에서 여당을 공격하는 빌미를 제공하고 국민들은 답답해하고 그다음에
더더욱이나 부산 시민들은 굉장히 부끄러운 상황을 매일매일 겪게 되고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오 전 시장에 저는 적극적인 그 소명 내지는 적극적인 수사 협조가 좀 제일 중요한 때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박정화 대변인께서 청와대 대변인 그만두신 시점에 관사에서 지내시지 않으셨죠? 저는 관사 가보지 못했죠. 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관사라는 건 청와대에 있는 관사라는 거는 사실은 집안에서 멀리 있었던 분들이 가끔 가서 지내거나 아니면은 그 정말 혼자 있는 양반들이 출장을 나와서 집을 멀리 두고 와서 있는 양반들이 두세 명이 같이 그렇군요. 있거나 이런 관사지 지금 오 전 시장처럼 이미 공직을 그만 뒀는데 관사의 짐을 빼지도 않고 나타나지도 않고 이거 사실은 무단점거 아니에요? 아니 제가 여쭤보려고 했는데 짐은 왜 안 빼는 거예요, 관사에서? 그러니까 짐 빼야 되는 게 당연히 맞는 건데 저거 그냥 놔두고 있는 오 전 시장도 이상하고 사실은 부산시의 행정력도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냥 부산시에서도 두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거 빼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저렇게 큰 관사를 쓰고 문 밖이라도 있었는데 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시간 그렇게 되실 때 써야 되는 게 찾아가세요. 맞는 거죠. 그리고 뭐 나중에 또 요새는 이삿짐 센터도 여러 가지 기능이 많아가지고 짐도 보관할 수 있어요. 이런 거 하면 되는데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지금 연락 안 된다라고 해서 무방비하게 그냥 놔두고 있는 거는 부산 시민들한테 국민들한테 굉장히 죄스러운 일들을 여러 분야에서 지금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관사에서 짐을 왜 안 빼고 그냥 두는 건지, 경찰 수사는 왜 이루어지지 않은 건지 궁금증에 대해서 답변해 주신 건데 지금 그 펜션 주인장이 범인 도피 혐의요? 도피 방조 혐의로 고발이 됐어요. 정영진 변호사님. 네네. 이게 어떤 죄입니까? 범인 도피 방조 혐의. 일단은 그 우선적으로 오거돈 전 시장은 범인 도피죄는 성립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죄를 저질렀어도 도망가는 거는 인지상정이기 때문에 사람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 본성을 반하는 거를 기대할 수 없다 해가지고 범인이 도망가는 건 괜찮다. 괜찮아요. 그래서 뭐 제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도망가도 저는 범인 도피죄는 안 되는데 그런 범인이 도망가는 거를 도와주는 건 죄가 된다. 아, 그래요? 그래서 범인 도피 방조죄가 성립된다. 그래서 그 활빈단인가 저기서 그런 공부는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공부가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요? 왜냐하면 저기서 오 전 시장이 한마디만 하면 죄가 안 되거든요. 내가 가려고 했다. 부르면 가려고 했다. 그러니까 내가 도피한 게 아니고 난 잠깐 그냥 좀 떨어져 있었을 뿐이다. 이 이야기 한마디만 하면은 범인이 도피한 게 아니라고 하는데 방조 혐의가 될 수가 없잖아요. 야, 경찰 니들이 안 부른 거잖아. 이렇게 그렇죠. 하면 된다.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그 수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요. 처음에는 고소인 조사를 갖다가 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피해자죠. 피해자가 나타나가지고 내가 이러이러한 피해를 갖다 봤습니다. 그럼 그 피해, 그 사실이 말에 맞는 것인지를 갖다가 수사기관에서 확인을 갖다가 하고, 아, 이건 진짜 범죄가 맞다. 그렇게 됐을 때 피고발인을, 피고소인을 갖다가 부르는 건데, 지금 그 고소인 조사나 피해자 조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피해자는 처벌을 원치 않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입장을 내지 않고 있는 건가요? 아무런 입장이 없는 것 그렇군요. 같아요. 그래서 오 전 시장은 그 내가 관사에 있을 수도 없고 뭐 따로 집에 있는 것도 있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머리도 너무 복잡하고 막 인생도 한심하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멀리 이제 바라보면서 있었던 것이지 도망간 게 아니다. 이 한마디를 갖다가 하면 끝날 건데 거기에 대해서 무리하게 고발을 갖다 한 거는 그러면 좀 이상하다. 역풍이 오히려 맞을 수 있다. 아니, 그런 자,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럼 질문은 장희영 교수님, 관사에서 짐도 안 빼고 이 펜션 저 펜션 옮겨 다니는 생활로 보이는데 경찰에서는 피해자 조사가 없으면 끝까지 오거돈 시장에 대해서는 조사를 못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언제까지 관사에서 짐은 언제까지 안 뺄 것이고 언제까지 펜션에 머물 것이고 언제까지 경찰은 피해자의 입만 보고 있을 것이며 언제까지 수사는 이렇게 답보 상태. 뭐 언제까지? 언제까지 도피해 있을 것이고 언제까지 짐을 놔둘 것이고 그거는 부산시와 오거돈 전 시장이 알 것이고 언제까지 소환을 안 할 것이고 어떻게 수사를 할 것이는 경찰이 알겠죠. 다만 지금 이런 질문을 온 국민들이 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을 제가 합니다.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의혹에 불거진 게 아니라 피해 의자인 오거돈 전 시장이 직접 본인이 기자들을 불러놓고 본인이 한 일을 시인한 일이에요. 누가 봐도 스스로 범죄 소명을 한 상황인데 지금 경찰에서 왜 그 오거돈 전 시장을 소환을 안 하느냐. 기사 내용을 보면 일단 피해자가 뭐 그런
법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심지어 이전 성추행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아예 연락도 닿지 않는다고 하죠. 그러니까 피해자가 뭐 고소든 고발이든 무언가 접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는 것이다. 그리고 피해자 진술을 먼저 듣고 나서 그러니까 오거돈 전 시장이 최근 성추행 사건을 스스로 인정을 했으니 범죄는 소명이 된 것인데 범죄에 대한 수사를 할 때 피해자를 먼저 불러서 수사를 하고 그걸 토대로 피의자 조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피해자가 소환이 안 되고 있다. 이게 이제 경찰의 입장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경찰이 이렇게만 이야기를 한다면 그럼 피해자가 진술을 하지 않는 한 이 범죄는 수사를 할 수가 없는 건가요? 이거 강제추행이고 누가 봐도 위계에 의한 이런 해석을 할 수 있는 일이 벌어졌는데 만약에 피해자가 연락이 닿지 않거나 소환이 어렵다면 지금 버젓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는 피해자라도 먼저 불러서 수사를 하는 게 그러니까 법적인 테두리보다는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왜 그런 피해자를 먼저 부르면 안 되지라는 의문이 들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게다가 그냥 개인의 어떤 어디서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이 벌어진 것도 아니고 부산시를 대표하는 시정을 이끌어가던 시장이 그 어마어마한 권력으로 같이 일했던 직원들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명이 지금 거론되어 있는 이 문제가 이대로 방치되고 있다라는 느낌은 저만의 느낌일까 모르겠습니다. 예. 자, 결과적으로 오거돈 전 시장이 형사 처벌을 안 받게 될 가능성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 주셨듯이 이제 피해 여성이 직접 고소를 안 한 상황, 그 진술의 소극적인 상황, 강제추행죄는 물론 피해자의 고소 없어도 죄가 입증되면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라고 법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성범죄의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의 구체적인 이야기 없이 상대방의 혐의를 입증하기에 어렵다라는 겁니다. 자칫 불렀다가 오 전 시장은 나는 그냥 별거 없는데 내가 도의적으로 그냥 사퇴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진술하게 되면 강제추행죄를 입증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경찰이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김영주 의원님께서 네. 또 서울시 부시장님을 하셨잖아요. 또 이제 지자체를 대표했던 그 공직에 계셨으니까 사실은 박정하 전 대변인께서 말씀 주셨듯이 부산시장의 책임 있는 모습은 아니다. 법적인 걸 떠나서 김영주 의원님께서 한번 좋은 말씀해 주시죠. 오거돈 전 시장이. 공식적으로 어쨌든 본인이 스스로 잘못을 시인하고 또 그동안의 어떤 부산 시민에게 미안하다라고 얘기하면 그 말만 하고 떠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것이죠. 그 말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것은 그 잘못된 일로 인해서 공직을 떠나면서 그와 관련된 그 자기의 흔적을 말끔하게 정리해주는 그런 것이 남아있다고 봅니다. 관사 문제도 그렇고 또 실제로 필요하다면 지금 현재 물론 뭐 내부적으로는 경찰하고 조율을 하고 있는지 변호사의 말하자면 조언을 받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너무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피해 다니는 것처럼 그런 모습보다는 깔끔하게 빨리 합의해서 되는 대로 어쨌든 말하자면 피해자 조사를 하지 않더라도 자기 스스로가 일정 정도 말하자면 법조인 함께 말하자면 가서 경찰 조사를 받고 나온다든지 어쨌든 그래서 이게 제가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조금 더 적극적인 협조 방안에 대한 입장들을 시민한테 밝히는 게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김영주 의원님의 조언 들어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부산 전 시장, 이번엔 광주 전 시장이었던 윤장현 전 시장과 관련된 이야기도 들어와 있습니다. 판사를 사칭했던 조주빈 일당에게 또 당했었다라는 겁니다. 윤장현 전 시장이 지금 여러 차례 당해요. 사기에. 어제 검찰 조주빈 공범 강훈 19세 이른바 부따 구속 기소했는데 윤장현 전 시장에게 이 부따도 사기를 쳤다. 조주빈도 윤 시장에게 사기쳤고 부따도 사기쳤다는 겁니다. 자, 조주빈이 판사를 사칭했고요. 이 부따가 판사 비서관을 사칭했습니다. 이 둘이 윤장현 전 시장에게 접근을 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유리한 결과를 받게 해주겠다. 내가 뭐 어디 누구 판사야. 우리 내 판사 비서인데 한번 이야기 좀 해봐. 내가 이번에 윤장현 전 시장님 그래도 또 뭐 좋은 결과 받을 수 있게 재판에서 말이야. 모르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접근했다는 거죠. 윤 전 시장으로부터 1,000만 원을 갈취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20대와 10대에게 윤장현 전 시장은 번번이 사기를 당했는데 사전부대 이제는 좀 안타깝습니다. 윤장현 전 시장이 이게 순진한 건지 아니면 세상을 너무 쉽게 생각하신 건지 돈으로
판사의 형량을 살 수 있다라는 생각, 공직자로서 적절치도 않잖아요. 그렇죠. 이게 안타까움을 넘어서 부끄러운 것이죠. 부끄럽다. 이게 왜냐하면 다 아시겠지만 2년 전인가요? 이제 지방선거 때 공천의 대가로 해서 영부인을 사칭한 분에게 그 언론에 따르면 4억 5천만 원입니다. 그때도 크게 당했잖아요. 예, 예. 그렇게 당하신 분이 지금 또 판사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자기의 죄를 좀 더 가볍게 하기 위해서 그것도 부적절하게 또 돈을 해서 해결하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게 광주시장의 모습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돈도 잃고 명예도 잃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진짜로 이제 참여하고 이성적 판단해서 이게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잖아요. 그래서 윤장현 전 시장의 그 개인적인 그 심리라든지는 이해는 갈 수는 있겠지만 더 이상 부끄러운 모습은 안 보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윤장현 전 시장 같은 경우는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특정 방송에 출연을 해서 뭐 너의 입장을 유리하게 얘기해 줄게라는 또 사기에 당해서 서울 올라와서 방송국까지 가서 조주빈 일당이 또 누구 만나는 모습까지 보고 또 일당에게 돈도 건넸던 그 사기도 당했잖아요. 네네. 그런데 그런 걸 떠나가지고 윤장현 전 시장이 연세가 70이 넘은 분인데 도대체 사회생활을 어떻게 하셨는지 전 이해가 안 되는 게 우리나라 판사 중에 비서관 있는 판사가 몇 분 있어요. 대법원장, 법원장. 일반 평판사나 부장판사한테는요, 비서관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거는 거의 상식이거든요. 그런데 붙다가 판사 비서관이다라고 하면서 그 뭐 돈 달라. 그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 그럼 판사 비서관님도 있는 높은 판사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건가? 어쨌든 저 말 자체가 사실은 납득이 안 되고 그다음에 이제 서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유전무죄라고 하는 게 뭡니까? 결국은 돈으로 죄에서 벗어나겠다는 이야기가 유전무죄잖아요. 전관예우가 안 된다라고 한 이야기가 돈으로 전관을 선임해가지고 그 전관이 현직 판사한테 영향력을 미쳐가지고 죄를 빼겠다는 게 전관예우잖아요. 예. 그런데 그걸 떠나가지고 이거는 아예 다이렉트로 전관도 없는 현직 판사한테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 1,000만 원이라고 하는 작지 않은 큰 돈을 썼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 뇌물입니까? 만약에 진짜 판사에게 건네졌다면? 그러면은 그 판사 옷 벗고 이제 법조 비리되고 아주 그 문제가 심각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시장까지 하셨던 그런 분이 저런 생각을 갖다가 하셨는지 전 도저히 납득이 안 돼요. 윤장현 전 시장이 결국 사기로 뜯겼긴 했지만 네네. 이제 궁금하고 헷갈리는 부분은 윤장현 시장은 진짜 판사에게 돈을 건넸다고 생각하고 돈을 건넨 거잖아요. 네네. 돈을 건넨 네. 판사에게 돈을 건넸다고 믿고 돈을 건넨 네. 윤 전 시장에게는 죄목이 성립되지 않는 겁니까? 그냥 피해인 거죠. 그냥 뺏긴 겁니까? 왜냐하면 판사가 아니니까 진짜 판사가 아니니까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더 어떻게 보면 한심한 일인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내가 그걸로 인해가지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처벌도 받지 못할 그런 멍청한 일을 하신 거예요. 쉽게 이해가 싹 되네요. 처벌도 못 받는다 이거. 네네. 1,000만 원만 뜯긴 거다는 거죠. 이쯤 되면 좀 윤장현 전 시장이 좀 부끄럽기도 하지만은 벌써 이걸로 1,000만 원. 그때도 또 방송 출연해준다고도 1,000만 원. 그때 얼마나 4억 5천만 원. 야 이거 얼마입니까 지금? 그러니까 돈 잃고 명예를 돈도 잃고 명예도 잃고. 자, 오거돈 전 시장과 윤장현 전 시장에 관한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오늘의 핫플 시간인데요. 오늘은 과연 어떤 분들이 핫플 선정이 됐는지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그리고 현금 55억 원을 옮기다가 허리도 삐끗했다. 황당합니다. 라임의 몸통 김봉현 전 회장이 두 번째 핫플. 세 번째 핫플은 탐 크루즈. 야, 그 탐 크루즈의 핫건. 핫건은 딴 거고 탑건. 정말 재밌게 봤었는데 세 명의 핫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내 자녀들에게는 물려주지 않겠다라고 대국민 사과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저는 제 아이들에게 회사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을 생각입니다. 제 자신이 제대로 평가도 받기 전에 제 이후에 제 승계를 언급한다는 것이 무책임한 일이라고 생각해서이기 때문입니다. 김영주 의원님, 상당히 파격적인 기자회견이었어요. 물려주지 않겠다. 네. 지금까지 다 물려받았는데 승계 문제 다시는 삼성에서 일기하지 않겠다. 그리고 무노조 경영도 종식하겠다. 노조 활동 존중하겠다. 이거죠? 네. 결과적으로는 이제 기본적으로
그동안의 준법 감시 기관이 말하자면 제시했던 4가지 조건들, 시민사회 소통이라든지 승계 문제, 무노조 문제, 그리고 준법 감시 기능의 강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동의합니다. 사실은 이 역사적으로 보면 2015년으로 올라가요. 결국 제일모직하고 삼성이 같이 합병되는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그 내용이 결과적으로 제일모직 주가를 통해서 말하자면 이재용을 총재로 올리려고 하는 이제 그런 기도가 있었다. 그 자회사가 삼성바이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재판이 이제 금융위로부터 시작이 됐는데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과적으로 작년에 이제 최순실 사건에서도 뇌물 액수를 대법원이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최종적으로는 파기환송심에서 제안한 게 준법 감시 기관을 만들라라는 것이 있고 그래서 그게 올해 1월 달에 출범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문제, 지금 이 자기 아이들 문제를 언급하는 배경이 바로 승계 문제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승계와 관련된 준법 감시 기관의 말하자면 입장들을 내가 반영한다. 다시 말하죠. 파기환송심의 재판부의 근거에 의해서 말하자면 준법 감시 기구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금 자기에게 지금 4년 이상 닥치고 있는 재판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지금이라도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재판부에 대해서 내가 이만큼 재판부의 근거를 지키고 있다. 또 그 원인이 되었던 삼성바이오 회계 분식의 원인이 되었던 승계 문제에 대해서 나는 내 이후로는 승계하지 않겠다는 것을 잘라서 스스로 밝히는 그런 계기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업계에서는 1993년 이건희 회장이 이른바 그 유명한 발언 마누라 자식 빼고는 다 바꾸라 라는 선언급에 비견될 정도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93년 이건희 회장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극단적으로 얘기해. 농담이 아니에요. 마누라 자식 빼는 건 다 바꿔봐. 라고 얘기했던 것 오랜만에 보네요. 그때는 참 젊었군요. 마누라 자식 빼고는 다 바꿔봐. 그래서 오늘날의 삼성이 됐다라는 결과가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장영 교수님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주지 않겠다. 그런데 삼성 내부에서는 굉장히 지금 만류를 했었다면서요? 내부에서 만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준법감시위가 제시한 4가지를 다 수용했다. 이게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사실 어제의 사과는 뭐 이렇게 법적인 것과 상관없이 그냥 이재용 부회장이 스스로 나서서 이제 했다라는 데 좀 긍정적인 의미를 두는가 하면 과연 저 말이 과거에 뭐 이건희 회장도 이런 일을 했었고 등등의 또 과거 사례를 가지고 과연 실천이 될지라는 의문보도 함께 나와 있는 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항상 삼성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오너 리스크라는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그 오너에 대한 어떤 가중치를 많이 두기 때문에 아무리 지금 이게 삼성이 대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오너 경영 체제가 무너지면 과연 지금의 삼성이 그대로 건재할 것이냐. 그랬을 때 만약에 타격이 있을 때 대한민국 경제에 또 타격이 있을 만한 대기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사실상 있어요. 근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타격이 있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는 지금 감히 예측할 수는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과거의 어떤 분위기라면 오너가 앞장서서 기업을 경영할 때 분명히 얻는 이득도 있습니다만 또 여기에 따른 리스크도 지금 많이들 드러나고 있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경영권이 오너 자녀들에게 승계가 되는 게 무조건 지켜져야 된다. 혹은 이건 무조건 나쁘다. 저는 이렇게 한쪽의 이야기를 듣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일단 이 부분은 맞죠. 오너 경영을 하게 되면 장기 미래 비전을 계획을 만드는 거는 가능해요. 계속 단기적으로 경영자가 바뀐다 그러면 누가 장기 플랜을 짜겠어요. 나라도 그렇잖아요. 대통령이 계속 바뀌면 예를 들어 20년, 30년짜리 계획을 했을 때 그 다음 정권이 바뀌면 승계되지 않고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봐도 사실은 또 장단점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번에는 사실상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영자들이 일선에 나선 모습이 굉장히 이례적이었다라는 그러니까 오너가 나섰다는 부분이 이례적이었다라는 거 의미를 좀 두고 그리고 온 국민이 이렇게 젊은 오너 창업주의 아들이 나와서 내 자식에게는 승계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발표했을 때 과거의 발언과는 듣기에 따라서 국민들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사실은 제가 첫 직장이 삼성이었어요. 그래서 그랬어요? 네, 2000년에 입사해서 여기 그때 본사가 이쪽이었을 때 광화문을 왔다 갔다 했었는데 그 당시에 저도 처음 입사하자마자 들었던 삼성에 대한 전설적인 얘기가 지금 그거였어요. 신경영 발표. 마누라 자식 빼고는 다 바꿔. 네, 그 일본에서 이제 어떤 사건을 보고 이제
즉각적으로 이렇게 해라고 굉장히 강력하게 하면서 굉장히 전설처럼 이러면 삼성이 이렇게 변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그 당시에는 굉장히 저도 그게 멋있게 들렸었거든요. 근데 지금 또 몇십 년이 지난 이후에 보면 다른 선택을 했을 때는 또 어떤 결과가 있었을까에 대해서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라는 것. 그래서 전체 이번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이재용 회장이 직접 발표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임팩트가 있고 좋았다. 하지만 여기에 대한 결정은 좀 지켜봐야 되겠다. 실천이 될지 안 될지 이 부분은 좀 의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증권업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너 리스크 굉장히 많이 이제 민감하게 들었다. 근데 결론 말씀드리면 삼성이 이제 글로벌 기업이잖아요. 이제 시스템 회사로 넘어가서 오너가 있든 없든 이게 직원들이 정말 주인의식 가지고 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오너 리스크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고 글로벌 기업으로 좀 더 투명하게 가서 정말 미래에서도 또 살아남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이재용 이제 부회장이 좀 이제 사과를 한 거는 맞고 이제는 행동을 보여야 된다. 그래서 책임 경영, 실천 경영 해주셔야 된다. 왜냐하면 2008년도에도 이건희 저도 증권에 있었지만 이건희 회장의 차명 계좌 때문에 증권회사가 엄청 힘들었어요. 그래서 4조 5천억의 차명 계좌를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12년이 지나 봤을 때 그럼 그때 이행했던 약속들이 지켜졌느냐. 그 되게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아버지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재용 부회장은 사과로 끝나서는 안 되고 행동으로 보여야 된다. 예, 그래서 국민이 또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예, 아마도 다른 있던 재벌 그룹에서도 이제 물려주지 않겠다라는 이재용 부회장의 선언이 뭔가 다른 재벌 그룹으로 이어질 가능성까지 좀 예상이 되는 대목입니다. 자, 첫 번째 화풀이였고요. 이번에 두 번째 화풀이입니다. 라임의 몸통 격인 김봉현 전 회장이 이런 진술을 했네요. 현금 55억 원을 옮기다가 허리가 삐끗했다. 55억의 무게가 얼마인지 저로서는 감당이 안 되는데 허리 삐끗할 정도의 무게인 것만큼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요? 자, 지금 뭐 자랑스럽게 저 얘기할 때가 아니죠. 김봉현 씨. 지난 24일 1조 6천억대의 피해, 라임 사건의 배우로 의혹을 받고 있는 김봉현 전 회장이 체포됐죠. 은닉한 현금 55억 원도 이번에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어딨냐, 이 회장님 현금 어디서 숨겼냐. 경찰이 수사 잘했어요. 55억을 5만 원권으로 교환한 후 캐리어 3개에 나눠서 담아서 운반을 했다. 총 무게가 105kg이었다. 야, 이거 5만 원권 안 나왔으면 옛날 같이 따지면 다 만 원권이잖아요. 그러면 캐리어 이거 뭐 몇십 개입니까? 90일 넘게 가방을 옮기며 도피 중에 허리를 다쳤다. 아이쿠. 이삿짐 센터에 보관했다고요. 체포 당시 김봉현 회장의 주머니 속에는 수상한 열쇠, 이삿짐 센터 보관함이 발각이 돼서 경찰이 물었더니 그게 바로 55억 원 현금이었다라는 황당한 얘기인데요. 박정환 대변인, 사실은 남의 눈에 피눈물을 내게 해놓고 본인들은 현금으로 배를 두둑하게 부르면서 허리까지 다친 얘기를 보면 이 사건의 진실을 끝까지 수사해 봐야겠지만 만약에 지금 제기된 의혹이 다 사실이라면 결코 용서해서는 안 된다. 결코 용서해서는 안 되고 저는 뭐 기업에 이제 가까이 가보지 못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게 현실적으로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해서 참 궁금해요. 사실은 저 돈의 출처에 대해서 일단은 그 체포된 김봉현 전 회장은 이게 군인 상조에서 세탁된 돈이다라는 얘기도 일부 하고 혹은 뭐 수원 여객에서 갖고 온 돈이다라는 얘기도 하는데 일단 기업을 헐값으로 껍데기로 인수해서 거기서 있는 돈을 가지고 또 다른 회사를 또 사오고 그 돈을 가지고 또 딴 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좀 전에 보셨듯이 캐리어 3개에 5만 원권이면은 100kg이 넘는다는 거예요. 그걸 매번 들고 다니다 보니까 이제 허리가 삐끗해서 힘들어서 이제 이삿짐 센터에 몰래 보관을 하고 그것도 혼자 들어가기 굉장히 어려운 공간에 가서 만들어 놨다는데 평창동에서 이제 체포된 당시에 이상한 열쇠를 가지고 경찰이 수사를 해봤더니 이게 이거다라고 해서 나왔는데 저런 상황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저게 돈이 결국에는 그런 거잖아요. 우리 그 소위 말하는 개미 주식 열심히 해갖고 한 푼 한 푼 만들어서 조금이라도 용돈벌이 해보려고 들어갔던 분들의 돈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매번 돈 냈던 그 돈 아껴가지고 상주에 어떻게 만들려고 우리 부모님들 돌아가셨을 때 좀 혜택을 받아보기 위해서 했던 돈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열심히 냈던 세금 중에 얼마일 수도 있는데 저런 돈을 저렇게 마음대로 갖고 다녔다는 거. 55억이 말이 55억이지 5만 원권으로 10만 장이 넘는다는 거예요. 10만 장이 넘고 그 잡혔던 평창동 집에서는
또 한 5억 정도 현금이 있었고 돈이 아닌 거죠. 저 55억, 5억 뭐 이러는데 사실은 우리 지금 재난기부금 얘기 나옵니다만 100만 원, 80만 원 이것 때문에 지금 사느냐 죽느냐 하고 있는데 저런 돈을 가지고 그냥 그 범죄를 저질렀다는 데는 다시 한번 또다시 저런 일이 없도록 저는 좀 일벌백계 해야 되고 아직도 저는 궁금해요. 저게 어떻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그 금융당국이나 이런 데서 철저하게 다른 데는 이런 게 없는 조사를 좀 한번 해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번 사건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게 특히 정익준 변호사님, 청와대 전 행정관도 체포됐어요. 청와대 전 행정관이 바로 이 김봉현 전 회장에게 이른바 뇌물을 받고 금융감독원에서 라임 검사 관련 문서를 유출해줬다는 혐의로 체포가 된 거잖아요. 일단은 만 곱하기 만이 억이에요. 그러니까 5만 원 곱하기 만장 해야 5억이거든요. 그래서 박정하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50억이 되려면 10만 장이 필요하고 5억이 있으니까 11만 장이거든요. 11만 장이 몇 킬로인지 제가 재보진 않았는데 보니까 100킬로가 넘는다. 이렇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야 나도 돈 옮기다가 허리 삐끗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그런 말 나오죠. 있겠지만 그런데 그 김봉환 그 씨가 얼마나 죄질이 나쁘냐면요. 향분 상조회를 인수를 했거든요. 근데 자기 돈으로 인수한 게 아니고 빌렸어요. 사채업자한테. 사채업자한테 빌린 돈으로. 그런데 그 돈을 어떻게 갚았느냐. 향분 상조회에 돈이 있단 말이에요. 그 돈을 가지고 빼돌렸어요. 빌린 돈을 갚은 거죠. 빼돌려서. 그러니까 자기 돈 한 푼도 없이 향분 상조회를 갖다가 인수해가지고 그거를 또 이제 팔아가지고 또 몇십억 차익을 남겼는데 상조회 그 돈은 건들면 안 되는데 이게 전형적으로 어떤 수법이냐면 예. 제가 옛날에 예금보험공사에서 변호사할 때 저축은행이 저런 식으로 인수를 갖다가 많이 했거든요. 저축은행을 몇십억에 사요. 자기 돈 한 푼도 없이. 그래가지고 저축은행 딱 갔더니 저축은행이 저희 금융기관이니까 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돈을 갖다가 자기 마음대로 빼가지고 명동 사채업자든 누구든 그 돈을 갖다가 빌리게 되면 그러면서 경영을 갖다가 그런 식으로 하니까 그러니까 그 피해가 더 누적적으로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런데 이러한 사람한테 누가 가담을 했느냐. 현직 청와대 행정관이 가담을 갖다가 했다. 이거는 국민들의 의혹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그러한 사안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밝혀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거 수사받다가 네네. 허리 아프다고 하면 보통 치료해 주잖아요. 이제 뭐 구속돼 있는 수감자도 돈 나르다가 저거 허리 다친 거 치료해 줘야 됩니까? 세금으로? 일단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구치소에서는 그 무료고요. 나가서 치료받는 건 자기 돈 내야 됩니다. 그러면 경찰 대동하고 나가서 치료받고 해라. 이렇게. 그런데 그렇게 허락받기가 옛날에 이제 그 박근혜 전 대통령 그 케이스도 있었지만 밖에 나가서 그렇게 허락받기는 쉽진 않죠. 예. 자, 이 라임 사태에 대해서 계속해서 저희가 취재해서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하필 주인공은 탐 크루즈입니다. 이번에 탐 크루즈가 새 영화 찍는데 그 장소가 외계라고 합니다. 아, 이 노래. 이거 저거잖아요. 미션 임파서블. 불가능한 미션이란 없다. 우리말로. 저는 개인적으로 미션 임파서블 1부터 최근까지 다 봤습니다. 2번 이상씩 다 볼 정도로 이제 첩보 영화의 엄청난 팬이기도 한데 톰 크루즈의 이번 미션은 우주 촬영이다. CNN 보도에 따르면요. 나사, 톰 크루즈, 스페이스X는 요즘 뜨는 우주 기업이죠. 협업을 해서 우주에서 촬영하는 장편 액션 어드벤처 영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라고 보도를 했어요. CNN 보도가 사실이라면 왜냐면 워낙 CNN이 최근에 큰 오보를 했기 때문에 CNN 보도가 사실이라면 가정입니다. 사상 최초로 외계에서 머무르는 첫 배우가 된다는 이야기. 촬영 장소가 어디냐? 지구상공 250마일 약 400km를 회전하는 국제우주정거장. 그까지 가요? 톰 크루즈가? 나사가 공개한 우주정거장 이용료는 화장실이 하루 1,375만 원, 음식, 공기 등 물품은 하루 2,751만 원의 비용. 미 연예 매체 데드라인은 그동안 고난도 액션 연기를 대역 없이 소화해온 톰 크루즈가 이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진행한다면 할리우드 역사에 길이 남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장혜원 교수님, 그러면 우주선 타고 저기까지 가는 거네요? 저는
좀 이렇게 약간 송구스러운 얘기인데 저는 액션 영화나 이런 탐크루즈 영화를 많이 보지는 않았어요. 아, 근데 그렇군요. 이번 기사가 굉장히 신비했던 것은 우주에서 직접 그러니까 나사가 나오고 테슬라 모터스의 그 앨런 머스크 CEO의 어떤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57세의 탐크루즈라는 배우가 아직도 이렇게 건재하구나. 그리고 그 액션이 사실은 나이가 들수록 되게 액션 배우들이 액션에서 빠지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하고 아니면 요즘에 워낙 컴퓨터로 그래픽이나 이런 합성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탐크루즈의 기사를 보다 보니까 좀 이렇게 영화 배우로서 굉장히 존경스럽다는 생각이 든 게 액션 자체를 굉장히 즐긴다 그래요. 그래서 그 일간에서는 탐크루즈를 어떤 그 아드레날린 중독이다 혹은 이런 모험에 관한 중독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한다고 하는데 저 장면도 저것도 대역 없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탐크루즈가 스스로 인터뷰한 내용을 보니까 본인이 겁이 안 나는 게 아니라 때로는 이런 아주 과감한 액션은 겁도 나는데 막상 그 현장에 닥치면 하고 싶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딱 저 배우로서의 어떤 저런 타고난 어떤 자신만의 어떤 뭐라 그럴까 직업과 좀 배우하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 우주에서 촬영한 장면이라는 걸 보니까 제가 잘 안 본다 그랬잖아요. 근데 저 영화 꼭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김영주 의원이 사실은 톰 크루즈도 세월을 많이 정면으로 받았어요. 그렇습니다. 57이라는 나이가 뭐 정말 이제 할아버지 될 나이죠. 탑건 찍을 때는 얼마나 미소년. 그렇습니다. 벌써 세월이 그런데 지금 벌써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년에 찍었던 영화, 2018년에 찍었던 영화에도 상공 1500m 상당히 높이 올라가서 영화를 찍은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탑건부터 비롯해서 본인이 스스로 항공기 자격증을 취득한 그런 경험도 있기 때문에 최근에 그 탑건 그 후속작도 이렇게 지금 찍었잖아요. 네, 저거 직접 조정했다고. 직접 조정했다고. 이야. 그러니까 스스로 그런 어떤 항공에 대한 어떤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일론 머스크가 지금 말하자면 기분 좋을 수밖에 없는 게 이 사람이 앞으로는 전기차를 뛰어넘어서 우주여행 전문 업체를 만들겠다 이런 부분이면 이 영화가 앞으로 우주여행의 새로운 물꼬를 트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고 실제로 69년 이후에 인간이 달에 대한 상상을 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보면 이제 우주 정거장이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 정말 뭐 고속버스 터미널뿐만 아니라 우주여행을 가기 위한 말하자면 정거장이 생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겠다는 의미에서 역사적인 어떤 기대가 되는 그런 작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언제 한번 저희 돌직구쇼도 특집으로 우주 정거장까지는 아니더라도 나로 우주센터라도 고성에 한번 가서 한번 하는 것도 좀 좋겠다. 부럽기도 하네요. 김영주 의원님.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미국과 러시아 같은 경우는 우주여행 또 우주정거장 청소 세정제 이런 것까지 들고 들어오거든요. 실제로 그런 기술들이 굉장히 실용화될 수 있는 기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주의 시대에 점차 우리도 모르게 가까이 가고 있다고 하는 반증인 것이죠. 돌직구쇼 시작할 때 김진영 그거 항상 밖에서 이렇게 마이크 들고 오프닝 하시잖아요. 그거 스페이스X 하는 모습 상상하니까 좋은데요? 저를 아예 우주로 보내버렸네요. 자, 오늘의 핫플 다뤄봤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네 번째 이슈입니다. 어버이날에도 내일이 어버이날이죠. 정경 부장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어버이날에 요양병원에 계시는 부모님을 찾아뵙는 것에 대해서 절제를 주문한 겁니다. 어려운 부탁이었을 겁니다. 들어보시죠.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가족 간의 정을 나누는 게 정말 필요한 시기인데 어르신들의 안전을 먼저 걱정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아쉽지만 올해는 면회를 금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영상 전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부모님들의 안부를 살펴보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정경 본부장이 어려운 이야기예요. 또 내일 마침 어버이날인데 자녀된 도리로서 그래도 부모님 찾아뵈야지 요양병원에 계신 이런 결심하는 자녀들 많을 텐데 하지 말라. 정경 본부장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저거는 진짜 잘한 조치 같은데요. 우리 코로나19를 극복해 아직 끝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극복해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저런 전문가들 그다음에 헌신적인 의료인들의 노력이었잖아요. 내일 어버이날인데 가장 취약한 곳이 사실은 병원이라는 거예요. 제가 몇 달 전에도 보니까 이제 원주에 요양병원을 하시는 원장님 한 분 계셨는데 그때는 그렇게까지 하지 않았는데 당신은 딱 휴일이고 일요일이고 요양병원 면회 금지시켰다. 그리고 전직원 다 출근시켜서 면회 못하게끔 했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의료인들이 할 수 있는 그리고 병원을 운영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이게 제일 중요한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정의용 질병본부장님 저거 한 조치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시민들도 비록 어버이날이라 어머니 아버지
뵙고 싶고 찾아뵙고 싶고 조금 손이라도 한번 잡고 싶은 마음이야 충분히 100번, 1000번 이해합니다만은 지금 이럴 때 특히나 지금 우리가 그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하기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좀 더 시민의식 발휘해서 조금씩 더 조심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요양시설에 계시는 부모님을 뵐 때만 일단은 좀 자제를 부탁한 거고 영상통화를 권유를 한 거죠. 자, 그런가 하면 격리 위반 안심밴드 위반 사례가 그새 또 나왔습니다. 격리 위반 2건, 안심밴드 첫 사례입니다. 대구 60대 남성이 전 부인이 운영하는 다방을 찾아간 거예요. 전처 신고로 들통. 당시 접근 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부산 50대 남성은 자택을 이탈해서 근처 운동장을 산책하다가 주민 신고로 발각이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에어컨 새 지침도 발표됐는데요. 등교를 앞두고 에어컨 안 튼다. 혼란이 커지자 교육부가 새 방역 지침을 발표했는데 유력 방안은 창문을 연 상태에서 에어컨 가동을 허용하는 방침 뭐 이런 것들이 검토되고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에서 의문의 총격 사망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저희가 중국과 미국이 코로나19와 관련돼서 서로에게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나서서 중국의 우한 시설에 있는 연구소에서 코로나19가 시작됐다. 중국이 이를 조직적으로 은폐해서 전 세계로 퍼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중국은 이에 대해서 거짓말이다. 라고 맞서고 있는 상황에 미국에서 연구 중이던 그리고 코로나19와 관련돼서 중대한 발견을 한 학자가 교수가 최근에 총격으로 사망을 한 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어떤 사건일까요? 코로나 중대 발견 앞두고 의문의 총격 사망. 어제 CNN 보도에 따르면 미국 피츠버그대 컴퓨터 시스템 생물학 연구조 교수 링리우 37세 중국인인데 미국의 피츠버그대의 조교수입니다. 자택에서 머리와 목에 총상을 입고 사망을 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중국인 용의자도 인근 차량 안에서 숨진 것이 발견이 됐는데 경찰 당국의 설명은 범행후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발표는 있었지만 어딘가 개운치 않아요. 수상한 타이밍, 죽음의 의혹. 피츠버그대 성명은 최근 그가 코로나19를 일으키는 바이러스와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발견을 목전에 두고 있었다. 라고 발표를 해서 이 죽음에 더욱더 의문이 제기되는 그런 상황인데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이 공교롭습니다. 중국인 연구자인데 미국의 피츠버그대 조교수고 코로나19와 관련돼서 중대 발견을 했는데 갑자기 돌연 총을 맞고 사망을 했다. 그런데 용의자로 의심되는 사람도 중국인이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영화 같네요. 톰 크루즈가 나오는. 전공이 뭐냐면 컴퓨터 시스템 생물학이에요. 그 다음에 피츠버그 대학에서도 발표를 갖다가 했지만 이번에 코로나19와 관련해가지고 아주 중요한 연구 결과가 이 사람에 의해서 나올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됐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사실은 이렇게 범행의 대상이 되는 경우는 첫 번째, 나쁜 짓을 했거나 두 번째, 돈이 많거나 그런 경우일 텐데 저 사람 같은 경우는 나이도 어리고 그야말로 누가 봐도 그냥 열심히 공부만 할 그런 사람으로 보이는데 그런 사람이 갑자기 자택에서 그것도 총 맞고 총이 머리, 목 이런 데다가 총 맞고 그렇게 사망을 갖다가 했는데 그렇게 사망을 했으면은 그러한 그 용의자가 잡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또 그 용의자도 그 차량 안에서 숨졌다라고 하는데 그 사람은 자살을 한 거냐 아니면 제3의 사람에 의해서 또 살해를 갖다가 당한 거냐 그야말로 이게 제가 마이클 크라이튼 뭐 그런 추리소설 재밌게 보는데 거기에 나오는 그런 아주 스토리하고 굉장히 유사한 그런 거여가지고 그런데 단순히 그런 추리소설을 떠나가지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세상을 갖다 발칵 뒤집혀 놓고 있는 코로나 관련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걱정스럽고 좀 밝혀져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지금 그 배경이 장영 교수님, 미국과 중국이 사실은 서로 살벌한 전쟁,
이른바 실제 전쟁은 아니지만 코로나19와 관련돼서 전쟁이 못지않은 설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미국의 주장대로 만약에 이게 중국에서 자연 발생한 바이러스가 아니라 중국에서 어떤 실험을 하다가 중국의 실수로 이렇게 세계적인 대재앙을 일으켰다면 중국에게는 엄청난 타격이 있을 만한, 그러니까 문화적 정치적으로가 아니라 경제적으로 직접적으로 큰 타격이 있을 만한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필이면 중국계 교수, 미국에 있는 중국인 교수가 그것도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굉장히 중대한 발표를 앞두고 사망했다라는 게 지금 이런 의혹을 낳고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겠어요. 또 우연의 일치로 굳이 해석을 하자면 또 우연의 일치로 해석할 수도 있는 일이지만 하필이면 정말 왜 이런 우연이 이런 시기에 발생을 했을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에서는 대학 측도 그렇지만 정부 차원에서도 아마도 좀 여기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 같고 아마 중국 측에서는 또 우연의 일치로 밀어붙이겠죠. 게다가 용이 지금 그 살해를 한 것으로 추정되는 구 씨와 이 교수와의 관계도 지금 명확하지 않은 상태이고 또 가해자, 피의자도 또 사망했다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그럼 이대로 수사가 그냥 종결되겠네? 근데 또 이런 추측을 하게 되잖아요. 그냥 미궁 속으로 빠져드는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는데 사실 결과를 떠나서 그리고 추측이나 억측이나 이런 예측을 떠나서 지금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이게 어떻게 덮이든 밝혀지든 간에 큰 미스테리로 남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정말 TV에 나올 것 같아요. 미스테리 사건 뭐 이런 거. 예, 물론 이 사인과 또 미중 간의 최근 갈등 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어떠한 것도 아직까지 분명하게 입증된 것은 없다라는 말씀 드리고 이게 어찌 된 사건인지 왜 살해를 당한 것인지에 대한 미국의 현지 조사도 아직은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 없다. 그래서 아직은 우리가 확정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도 높아심에 드립니다. 자, 그런가 하면 미국에서 마스크에 대한 인식이 우리와는 참 사뭇 다르다라는 이야기 어제도 보도해드렸습니다. 미국의 한 여성이 마트를 갔는데 답답하다고 코랑 입을 뻥 뚫고 그 마스크 쓰고 다니는 영상도 보면서 참 황당하고 당황스럽다라는 얘기도 어제 나눴는데 이런 일도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마트에 들어오려면 마스크를 쓰고 들어와야 한다라고 얘기하자 한 남성이 이를 마치 조롱하는 듯 한 두건을 쓰고 마트를 보고 있는 건데 이게 뭐냐면 캘리포니아주에서 한 남성이 쓴 건데요. 백인 우월주의를 상징했던 KKK의 두건을 쓰고 나타나서 지금 마트를 활보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다른 유색인종이 보기에도 무섭고 같은 백인이 보기에도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경찰이 수사에 착수를 했다라는 대목입니다. 마스크를 쓰기 싫으면 얼굴을 손에 가리든가 해야지 KKK를 연상시키는 저 무시무시한 마스크를 쓰고 나타났다. 상당히 부적절합니다. 경찰도 처벌하겠다라고 강하게 밝힌 대목이고요. 그리고 이번엔 미국의 미시건주로 가보겠습니다. 한 남성이 갑자기 점원에게 다가갑니다. 이어 점원의 옷에 코를 닦습니다. 직원이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자 노골적으로 거부하면서 지금 여직원이죠? 여직원의 옷에 유니폼에 코를 풀고 가는 이 행위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서부대 이거 사실 미국 선진국이라고 부러워할 거 없겠어요? 이런 거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다 모든 영역에서 미국이라든지 유럽이 다 잘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저도 영국 유학 생활을 한번 했었는데 긍정적이고 좀 이제 낙천적인 성격은 있긴 한데 이런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는 좀 과도할 정도로 좀 이제 안전에 대해서 조심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근데 저런 식으로 본인이 불편하다고 해서 저걸 하게 되면 우리한테 모든 세계적으로 큰 피해를 준다. 그래서 오늘 또 저도 사실은 시청역에서 여기 여기 사옥까지 스튜디오까지 올 때 한 150명 정도 시민 정도 있는데 한 10명 정도가 마스크를 착용 안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가 이제는 좋은 의미에서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좀 감시자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좀 안 좋은 모습 보면 질책하면 안 될까 이런 것보다는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자. 이런 말씀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미국의 백인 사회가 재밌는 게 뭐냐면은 우리랑 달리 이 문화의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마스크에 대해서. 그러니까 마스크는 범죄자 내지는 환자가 쓰는 거다라고 해서 마스크 착용을 굉장히 거부하는 것도 있고 두 번째는 이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거다라는 반발도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사회에서 마스크 쓰는 걸 거부하는 게 많고 특히나 이 마스크 때문에 일부 주에서는 오클라호마 같은 주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이 권고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의무화를 했는데 이에 대해서 주민들이 반발해갖고 권고로 수준을 낮출 정도로 일단 지금 미국 사회에서는 마스크 착용에 대해서 우리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좀 전에 서부대 말씀 주신 것처럼 다른 사람으로부터 내가 감염되는 게 위험한 게 아니라 내가 혹시 갖고 있을 상황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불편해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는 꼭 마스크 끝날 때까지 착용하고 다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지금 영상 나오지만 트럼프 대통령조차 마스크 공장에 가서 고글만 쓰고 마스크를 안 써서 정작 미국 언론들에게도 질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고글을 쓰실 거면 기왕 마스크도 썼으면 더 좋았을 텐데 특히 KK 아까 마스크 같은 경우는 당시에 이 흑인들을 상대로 아프리카계 미국인을 상대로 집단 린치, 구타 얼마나 끔찍한 범죄들을 저질렀었습니까? 정말로 부적절하다는 얘기들이고요. 영국도 난리가 났습니다. 영국에서 벌어진 사건 함께 보시죠. 영국의 방역 전문가가 자진 사퇴를 했는데 집에 있으라라고 강력한 어떤 통제 정책을 발표해놓고 정작 본인이 내연녀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지 않고 미뢰를 해서 그게 또 들통이 나서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코로나 봉쇄 정책을 주도한 영국 감염병 전문가 닐 퍼거슨 교수가 3월 19일에 확진 판정이 받았어요. 자가격리 중인데 내연녀를 자기 집으로 불러서 만난 겁니다. 그런데 황당한 건 이 닐 퍼거슨 전문가는 당시 아내와 별거 중이었는데 여성은 남편과 아이까지 둔 유부녀였어요. 아니 남 가정 있는 여성을 자기는 확진 받았으면서 집으로 불러서 밀회를 즐겼다? 이거는 아니죠. 이거는 아니죠. 영국 내 봉쇄령은요. 동거하지 않는 연인은 조치가 끝날 때까지 만남이 불가하다. 내로남불이다. 소위 이런 비판도 영국 내에서 일었던 거예요. 내로남불이 저기도 있군요. 내연녀와 밀회한 3월 30일 당일 퍼거슨 봉쇄령 6월까지 연장을 주장하기도 했었습니다. 내로남불이냐 논란이 커지자 코로나 자문위원을 사퇴했군요. 예, 저 행위가 정말 내로남불인 거죠. 예, 그래서 지금 반면교사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은 참 다르구나. 그래서 이제 계속 언급하는 것은 실천하고 하는 게 중요한 것이고 영국은 정말 이제 유럽에서 또 사망자가 3만 명이 넘었지 않습니까? 이탈리아보다 많아서. 그렇죠. 예. 인구로 치면은 뭐 미국이 한 3억 명 되는데 한 7만 명 좀 돌아가셨으면 더 심각한 거거든요. 그러면 말씀드렸잖아요. 과도할 정도로 안전에 대해서는 본인들 특히 전문가가 솔선수범을 해주셔야 되는데 말씀은 봉쇄령까지 해놓고 본인이 특히 코로나19에 확진이 걸렸어요. 그리고 3월 달에 이 퍼거슨 교수가 자가격리 중에 또 이제 이렇게 내로남불, 미래를 하는 것은 이걸 봤을 때 일반 그 시민들은 그럼 나도 해도 되나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공직자의 내로남불은 사퇴 사유다. 사퇴를 넘어서 더 비난받아야 되는 거죠. 예. 자, 그런가 하면 중국이요. 야생동물을 먹는 것과 관련해서 중국 당국도 좀 조심하자라는 분위기인데 한 중국인이 그것도 보호종인 블랙스완, 검은 백조를 호숫가에 거니는 보호 중이었던 검은 백조를 잡아먹었습니다. 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 사회에서도. 왜들 이러십니까? 이 사태에도 블랙스완을 잡아먹은 중국. 블랙스완이 얼마나 쉽게 하면 영화도 나오지 않겠습니까? 중국 정부 코로나 확산 이후 야생동물 좀 먹지 마라. 금지령 내렸는데 위반 사례가 또 발생한 겁니다. 저장성 진화시 한 마을에서 관상용으로 키우던 블랙스완. 국제자연보호연맹이 지정한 멸종위기보호동물이라고 합니다. 한 주민이 그거를 잡아먹었어요. 국으로 끓여 먹었다. 그래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해당 주민이 경찰 체포한 말이 더 과간입니다. 냄새는 좋은데 맛은 별로였다. 자기가 아직 뭘 잘못했는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10일 미만 행정구류 처분, 처벌이 약하다는 비판이 중국 사회에서 거세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CCTV나 사진 같은 거 있습니까 혹시? 김영주 의원님. 실제로 경찰들이 거기 닥치니까 이제 블랙스완의 그 깃털이 남아있었다. 아이고. 이제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이게 지금 블랙스완은 사실은 최근에 말하자면 나심 텔레브 같은 책이라든지 영화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또 금융인들이 생각할 때 전혀 예기치 못한 일들이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지금 이 남성인데요. 지금 이 남성은 말하자면 진화시에 3년째 산 사람이기 때문에 이 관상동물이 2016년 이후에 4마리 정도를 특별하게 말하자면 조심스럽게 키우는 그런 멸종위기 동물이거든요. 팬더 같은 거군요. 예. 그런데다 이미 2월 달에 전인대에서 31종류의 야생동물은 전혀 접근하지도 말고 먹지 마라 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을 잡아먹고 난 다음에 저렇게 뻔뻔스럽게
별로 맛이 없네. 뭐 이렇게 얘기하는 향만 좋네. 예. 그런 것은 정말 그런데 더 과관인 것은 저렇게 귀한 동물의 마을의 상징인 저 귀한 동물을 잡아먹었는데도 10일 정도 구류 때린다는 것이 더 이해가 안 되는 그러네요. 예, 그런 상황입니다. 그 CCTV 영상 다시 한번 볼까요? 지금 이 영상이 공개되면서 논란인 겁니다. 지금 이렇게 평화롭게 거닐던 블랙 스완을 뭐 좀 굉장히 좀 심하게 폭력을 가한 뒤 자루에 넣어서 좀 뛰어가는 발걸음이 굉장히 경쾌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중국 내에서 아주 기분 좋아하면서 귀가를 했다라고 모사가 되고 있어요. 지금 저게 기분 좋게 집에 갈 일이냐라는 거죠. 특히 코로나19와 관련돼서 김영주 의원님 네. 야생동물 함부로 먹으면 안 된다는 게 국제사회의 공포 같은 이야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박쥐를 비롯해서 중국 정부만 하더라도 31종류를 금식해라, 먹지 말라라고 아예 전인대에서 아주 최고의 의결기관에서 공개했던 것이 지난 2월이거든요. 얼마 되지 않았고. 그래서 그 우한 비롯해서 저장성, 지금 현재 허난성을 비롯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직도 덕실덕실 거리는 상태에서 저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 매우 충격적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 사람이 저 도시에 3년째 살았으면 아마 이게 모를 수도 있겠네요. 2016년 이후에 그야말로 이 마을의 상징동물로 해서 조심조심 키운다는 걸 모를 수 있지만 그래도 그렇지. 그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뛰어간다. 물론 우리는 즐거운 마음으로 뛰어간다고 보지만 본인은 아마 도망치고 있는 것이 도망칠 수도 있겠군요. 예. 네, 블랙 스완을 잡아먹은 남성 이야기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들은 6초 광고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네, 오늘 저희들이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9시 15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되는 인터넷 라이브 방송 이른바 라방 이사만루에서는요. 앞서서 본방에서 미처 못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과는 없는데 판문점을 찾은 통일부 장관 그리고 형을 형이라 프리덤 나이트를 프리덤 나이트라 부르지 못하는 최신의 스텔스 전투기와 관련된 본방에서 못다한 이야기 오늘 또 김영주 의원님과 박정하 전 대변인 두 분 모시고 이사만루 할 예정이니까 많은 분들 지금 들어와 이사만루로 들어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내용 다 전해드렸습니다.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건강한 하루, 산뜻한 하루 되십시오. 기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